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음성 텍스트 심화 과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김아람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데이터 라벨러 과정 중에서 마지막 시간 음성 텍스트 심화 과정입니다. 총 3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차 시 음성 텍스트 라벨링의 발전, 2차 시 음성 텍스트 데이터 품질 검사, 3차 시 초거대 AI와 챗 GPT입니다. 심화 과정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 텍스트 데이터의 발전 양상과 멀티모달 분야와의 연계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 음성 텍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가고 있고 멀티모달 연계 발전을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요약, 감정 태깅, 페르소나, 문장 생성, 문장 평가 등의 라벨링 기법 적용 사례를 살펴본다. 여러 가지 라벨링 기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벨링 기법별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가공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감정 태깅, 의도 태깅, 비식별화, 텍스트 요약, 이미지 설명, 문장 생성, 문장 평가에 대한 개념과 기본 원칙, 그리고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성 텍스트 데이터 구축 시 품질 검사 기준을 이해하고 품질 검사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초거대 AI와 챗GPT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챗GPT 프롬프트 작성 방안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업무, 창작 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차시에서는 음성 텍스트 라벨링의 발전과 데이터 가공 및 라벨링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 텍스트 데이터의 발전 양상입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텍스트 데이터를 획득하고 수집하는 데에 제한이 많았는데요. 음성의 경우는 작은 규모의 음성 샘플을 수집하고 텍스트는 책, 기사, 논문 등에서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주로 직접 작성되거나 녹음한 것이 많았죠. 크라우드 소싱은 음성 및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수많은 작업자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음성 및 텍스트를 생성하고 라벨링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음성 데이터의 경우에는 음성 녹음, 음성 대본 작성, 발화 텍스트 정확도 검토 등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도메인 특화 데이터의 등장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영역 데이터의 필요성이 증가했는데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과 다양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데이터셋들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전 훈련된 모델을 통해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학습된 사전 훈련 모델을 특정 분야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을 통해 신규 데이터가 모델에 추가되고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모달로의 영역 확대인데요.
멀티모달 데이터란 음성,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포함하는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초기에는 음성 텍스트 데이터가 자연어 처리와 같은 작업에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음성이나 텍스트 데이터만으로는 모든 작업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된 텍스트 설명을 추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멀티모달 작업이 필요하게 된 거죠. 다음이 데이터 수집 방법의 발전입니다. 이전에는 음성 데이터를 녹음하거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이미지, 비디오, 웹, 소셜미디어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멀티모달 데이터셋의 등장으로 멀티모달 모델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다시 멀티모달 모델을 활용해 음성,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성 및 발화 스타일을 동시에 고려한 음성 합성 데이터인데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기술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음성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한국어 인공지능을 위한 발화 스타일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업계나 학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과 범용성을 갖춘 음성 데이터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는 로봇,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피커, 키오스크, 가상 아바타 서비스, 게임, 감정 테라피, 재활,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TTS 엔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셋 예시를 보시면 인물이 발화하는 대사가 나와 있고 감정이 퇴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로 훈련하면 인공지능 모델에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역할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라면 그에 맞는 페르소나를 통해서 더 자연스러운 고객 응대가 가능할 것이고요.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나 심리 상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마치 감정을 가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 활용되는 목적의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 응대 음성입니다. 다양한 매장 내지는 공간의 키오스크, 보이스 챗봇 등 기존의 터치 UI에서 음성 언어를 통해 주문, 검색, 조작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활용 방안으로는 AI 음성인식 모델 기반 회의 대화록 자동 생성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환경의 비대면 고객 서비스를 위한 음성인식 대화의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 대화 시나리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역시도 페르소나를 부여하기 위해 라벨링이 되어 있는데요. 카페에서의 구매라는 배경 설정과 고객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화 시나리오가 전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언어 기반 이미지 편집 데이터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방송, 영화, 영상 콘텐츠, 디자인 등 다양한 이미지 편집 활용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학습 데이터입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이미지 자동 편집 서비스와 인공지능 이미지 편집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설명이라는 기법으로 라벨링 되어 있는데요. 한 장의 이미지를 두고 여러 가지 명령어를 생성해서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음성 및 모션 합성 데이터입니다. 음성, 행동, 감정을 통합적으로 합성하기 위해 필요한 멀티모달 데이터셋 구축이 목적입니다. 음성 기반 동작 생성, 텍스트 기반 동작 생성, 인공지능 아나운서, 인공지능 강사, 인공지능 안내자, 버추얼 유튜버 등의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음성이 아니라 대화 영상을 보면서 전사를 하고 감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태깅을 진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 상식 문장 생성 평가 데이터입니다. 사람이 생성한 문장으로 학습한 AI 모델이 다시 생성한 문장과 사람이 생성한 문장을 평가해서 인공지능을 훈련하기 위한 데이터셋인데요. 문장을 문법성, 사실성, 유창성, 다양성에 따라 3점 척도로 채점하여 평가했습니다. 뒤에서 라벨링 기법 문장 평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문 및 레포트 생성 데이터입니다. 다양한 문서 유형의 한국어 원문으로부터 추출 요약문과 생성 요약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훈련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의 활용 방안으로 뉴스 기사, 역사 기록물, 연설문 등을 요약해주는 AI 서비스 개발이 있습니다. 텍스트 요약 기법으로 가공된 데이터셋 예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요약 역시 기법 부분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라벨링 기법 첫 번째, 감정 태깅입니다. 기본 과정을 듣고 오셨으면 이미 익숙하실 것 같아요. 감정 태깅은 발화자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을 파악해서 태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감정을 태깅할 때 주의할 점은 억양과 말투로만 긍정과 부정을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맥락과 텍스트를 통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감정 태깅은 긍정, 부정, 중립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태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라벨링 기법 두 번째, 의도 태깅입니다. 발화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여 5가지 분류 중 하나의 항목으로 태깅하는 것인데요. 먼저 부르기, 환기가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가지는 내용적 의미가 거의 없는 경우인데요. 저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주의나 생각의 유도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진술, 주장 또는 표출은 가능성, 소망, 의지, 추측, 확신, 안내, 보고, 경험 비교, 희로애락, 좋거나 싫음, 정서적 느낌, 가설, 상상 등을 말하는데요. 제가 어제 물건을 주문했는데요. 요거는 확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령 요청은 권유나 의미, 부탁과 요청, 승낙과 거절, 지시, 명령, 주의, 경고, 금지, 허용, 충고, 제안과 설득 등을 말하는데요. 오늘 방문 좀 해주세요. 요거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확인 요청, 정보 요청, 설명 요청을 말합니다. 언제쯤 올 수 있나요? 요거는 확인 요청을 말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응대, 답변입니다. 질문 기능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설명 등을 내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와 같은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화를 전사하고 난 후에 의도를 파악해서 태깅하는 기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식별화인데요. 비식별화는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식별화하는 방법은 비식별화할 대상에 골뱅이 표시를 붙이시고 이름 또는 주민번호, 골뱅이 카드번호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는 화자 번호와 상관없이 처음에 나온 사람을 이름 1, 두 번째 나온 사람을 이름 2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같은 경우는 뒤에서 또 언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따로 메모장에 적어 놓고 언급될 때마다 구분을 해주시면 편하겠죠. 또한 연예인 같은 그런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인의 이름이라면 비식별화를 하지 않고 그냥 전사를 합니다. 다음은 주소의 비식별화 표기 방법인데요. 주소도 표기는 골뱅이 주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예시처럼 읍면동 아래 단위의 구체적인 주소만 비식별화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는 구 단위까지만 전사를 하시면 되겠죠. 예시를 보시면 팀벨의 건물 위치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길 1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로명 주소는 구 단위까지만 전사하고 뒤에는 비식별화 대상이니까 팀벨 건물 위치는 서울 강남구 골뱅이 주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명도 비식별화를 해야 하는데요. 예시에 신촌의 맥도날드 햄버거는 진짜 맛없어. 여기서 맥도날드가 상호명이기 때문에 신촌의 골뱅이 상호명 1 햄버거는 진짜 맛없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삼성, LG, 애플 등 알려져 있는 상호에 대해서는 비식별화하지 않습니다. 예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앞에 신촌이라고 해서 특정 매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가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또 개인 유튜브 채널명의 경우는 비식별화하지만 연예인이 운영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대로 전사해 주시면 됩니다. 라벨링 기법 네 번째, 텍스트 요약입니다. 우선 전사 요약문 작성이 있습니다. 음성 파일 내에 등장하는 화자의 발화 내용을 토대로 화자별로 요약 문장을 간략하게 작성하는 건데요. 이 요약문을 작성하실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화자가 2인 이상 등장할 경우에는 화자별로 한 문장씩 전부 요약문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본문의 발화 내용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키워드인 핵심 내용을 1개 포함한 5개 이상의 어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짧으면 발화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혐오 표현이나 민감 정보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규칙들을 바탕으로 작성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의 활용입니다. 발화자별로 제시된 주요 단어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리드문의 활용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육하 원칙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네 번째, 문장을 가져올 때는 원형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전체 문장의 10% 내외로 요약문을 작성합니다. 옆쪽에 요약문 작성 예시를 보시면 고객과 상담사 1, 2의 전체 발화 내용을 각 한 줄로 요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요약하는 라벨링 기법입니다. 텍스트 요약에는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이 있는데요. 추출 요약은 지문 내에서 의미 있는 구나 절, 문장 등의 특정 범주에 대해서 라벨링하는 기법입니다. 제시된 원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들을 연결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생성 요약은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새로운 문장으로 라벨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텍스트 요약을 할 때 문장 수는 마침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핵심 키워드는 모든 요약문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문장 요약은 긴 문장 요약을 압축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약문을 작성하실 때 원문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원문과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송 콘텐츠 대본 요약 데이터를 구축할 때 제시가 되었던 세부 원칙들을 통해서 요약 작업이 어떤 건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최소, 최대 글자 수가 제시가 되었는데요. 글자 수를 충족해서 요약문을 작성해 주었고, 아래에는 주로 반려사유가 되었던 주의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겠죠. 먼저 핵심 키워드가 빠진 경우인데요. 요약을 할 때는 우선 핵심 키워드를 파악한 후에 작성해 주셔야 하고, 또 원문의 문장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처럼 작성하는 경우도 요약이 잘 되지 못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성하는 것도 안 되지만 반대로 없는 내용을 가져와서 쓰는 것도 반려사유가 됩니다. 다음 이 부분은 요약문 및 레포트 생성 데이터를 가공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던 부분입니다. 텍스트 요약의 과정을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가장 먼저 원문을 정독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읽고 나서 내가 요약할 주요 문장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선별한 문장들을 연결해서 추출 요약문을 작성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생성 요약문을 작성하는 방법이죠. 라벨링 기법 5번째, 이미지 설명입니다. 주어진 이미지를 보고 적절한 문장을 생성해내는 기법인데요. 여기 옆에 이미지를 보시면 샌드위치 2개가 보이시죠? 이 이미지를 묘사한 문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2개가 흰색 접시 위에 놓여 있다. 예시처럼 이렇게 생성을 하면 사진의 상황이 충분히 묘사가 잘 되었죠. 마지막으로 이미지 설명 같은 경우도 마침표를 기준으로 한 문장 안에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문장 생성과 관련해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집합으로 주어지는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문장을 생성해야 합니다. 옆에 예시를 보시면 철수, 밥, 먹다 이렇게 3가지 제시어가 있는데요. 이 3가지를 다 사용해서 철수는 밥을 먹는다, 내지는 철수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사를 생략하지 않고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철수 밥 먹었다가 아니라 철수가 밥을 먹었다 라고 생성해 주셔야겠죠. 세 번째, 3개에서 7개의 개념어를 이용해야 하고 12개에서 17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한 문장을 생성할 때의 구성을 뜻합니다. 너무 짧지 않게 풍부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네 번째, 모든 문장은 평서문으로 작성한다. 모든 문장은 무엇 다의 종결 어미로 종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윤리적인 표현 및 편견을 포함한 내용이 생성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욕설이나 비난, 정치적인 발언 그런 걸 뜻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6번째, 숫자나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 생성의 세부 원칙인데요. 개념어에서 제시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의 다양한 조사와 어미를 사용해서 문장을 생성하거나 또는 변형할 수 있습니다. 또 생략된 성분을 복원하거나 관형어, 부사어와 같이 수식해주는 성분을 추가해 줌으로써 문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텔레비전, 방송, 있다 라는 개념어가 있습니다. 이 개념어를 사용해서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볼 수 있다 라는 예문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주어를 복원하기 위해서 뉴스가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주어를 보충해서 좀 더 풍부한 문장 표현이 되었죠. 이번에는 목적어를 복원해 볼게요.
쇼를 추가해서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방송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옆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를 추가해서 풍부한 표현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용언을 추가해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운동, 하다, 간식, 먹다 개념어에서 하다를 하고 먹다를 먹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보조 용언을 추가해서 운동을 하고 간식을 먹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라벨링 기법인 문장 평가입니다. 문장 평가는 기계가 생성한 문장과 인간이 생성한 문장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문장 평가를 할 때에는 일반 상식 추론에 적합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일상 상황의 평범한 상황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논리적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말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가방이 친구에게 들어간다.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았으나 의미 기준에서 틀린 문장이죠. 그리고 가방하지 않고 라고 들어간다. 문법이라는 형태 기준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문장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밑에 문장도 한번 볼까요? 햇볕이 높고 얼음이 내린다. 형태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의미적으로 맞지 않죠. 햇볕이 높고 얼음이고 내리. 어미를 잘못 사용해서 형태가 상식적이지 않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상식 문장 생성 평가 데이터셋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문장 평가의 세부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가지 속성에 대한 3점 척도인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속성에는 문법성, 사실성, 유창성, 다양성이 있습니다. 먼저 문법성부터 한번 볼게요. 문법성은 문법적으로 틀린 요소가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문법성만 고려하면 되는데요. 강아지가 날다. 이 문장을 보시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전혀 틀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우리나라은 여기가 살짝 어색하죠? 는이라는 조사가 와야 하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보통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단독이 풀밭에 있다. 이 문장을 보실게요. 전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미흡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창성입니다. 유창성은 한국어 사용자인 우리가 봤을 때 문장의 어색함과 낯선 표현의 정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불필요한 수동형 문장의 연결 오류, 어휘 사용의 유창성, 능동피동 표현, 사물존칭어 사용 등을 유창성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냉랭한 음식을 먹는다. 여기서 냉랭한이라는 표현 대신 차가운 정도로 표현을 했다면 우수한 문장인데 살짝 어색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보통 정도로 평가해 주실 수가 있겠고, 정지 표시에서 니다. 니다 앞에 뭔가 빠지면서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되어버렸으니 미흡한 문장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보겠습니다. 다양성은 주어진 개념 집합을 활용해서 얼마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평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옷, 세탁소, 가다, 더럽다 이 4가지 개념 집합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더러운 옷은 세탁소에 가서 맡겨야 한다. 어떤가요? 4가지 개념 집합도 다 사용하였고 내용도 알맞게 잘 사용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라벨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2차 시에서는 음성 텍스트 품질 관리의 기준과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품질 검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맞춤법 오류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맞춤법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